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도시 속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관계를 찾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디자인 프로세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도 5월까지 이제 컬럼비아 건축대학원에 있으면서 제가 수행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기본적으로는 좀 건축적이진 않지만 요즘 사회에 어떻게 건축이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까다로운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까다로운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를 구워요. 피자 한 판을 만든다 했을 때 라면을 만드는 일보다는 힘든 일, 까다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면은 복잡한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피자를 굽고 있는데 그 피자를 구워서 내가 내 아들을 그 피자를 먹여서 유치원에 1시간 안에 보내야 되고 동시에 미국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피드백을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의 업무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야. 그래서 내가 빠른 피드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 전체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한계가 보이는 지금의 사회가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그 상호작용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종류는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건 이제 넷플릭스에서 본 기업의 리스크라는 자료에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본 건데 넷플릭스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4대 빅4 이렇게 하면은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빅5라 그래서 요즘엔 넷플릭스까지 껴서 말을 해요. 넷플릭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기업보다도 훨씬 더 요즘 기업이고 문화나 비전 면에서 젊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룹인데 그 기업에서 본 기업의 리스크가 사회 복잡성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플로이 그러니까 직원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의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그래프예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기업에서조차 요즘 사회에 그리고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를 사회의 불확정성, 그러니까 복잡성으로 보고 있고 그 복잡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장 큰 미션으로 삼고 있다. 이건 이제 모든 것은 모든 것에 있다라는 말인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라 사실 가져온 건데요. 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결국 구성 요소 사이의 연결관계, 일종의 패턴, 상호작용, 거기서 이 시대의 창의력이 나온다고 믿고 있고 제가 이제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는 이제 법을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고 저는 공간을 다루는 사람 건축가고 저희가 요즘에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누나의 관심은 결국 법과 제도이고 제 관심은 공간과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고민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맞닿은 관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건데 창의력은 연결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구성 요소들 사이에 어떻게 연결을 하고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가 그 핵심이다. 오늘은 데이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이 해왔던 직관, 조금은 추상적이고 인투이티브하고 그런 직관적인 접근 방법이 이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충분할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관과 데이터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는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다비도비츠라는 구글의 이제 전략 책임자가 얘기를 했던 건데 직관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지만 늘 정확하지는 않다. 그림을 다듬으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결국 데이터랑 직관 사이의 시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데이터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값들을 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더라. 그리고 그 직관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주기도 하더라. 점점 더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 데이터라는 거는 꽤나 강력한 우리의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겠다. 다뤄야 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퍼포메이티브 랜드마크라는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가을 학기 때 제가 개인 작업을 했던 건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구성 요소 사이의 어떤 연결 관계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구성 요소냐면, 하나는 코스트, 그러니까 공사비, 그리고 하나는 퍼포먼스고 성능, 그리고 하나는 폼, 형태예요. 어떤 형태를 가졌을 때 조금은 합리적인 공사비를 갖고 어떤 형태를 가졌을 때 성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 이 세 개의 구성 요소 사이의 어떤 연결 관계, 패턴, 일종의 사이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제 맨하튼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 아시죠? 이게 이제 랜드마크 빌딩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그 랜드마크 건물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조금 더 리즈너블한 공사비를 갖는 대안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시작점이었고요. 그러면 성능을 어떻게 내가 측정하고 정량화시킬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는 가시성이고요. 하나는 일조 시간이에요.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인지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성능일 수 있는 거고, 이 건물이 잘 보이면 스코어가 1이 올라가고, 이 건물이 잘 안 보이면 마이너스 1. 일조 시간이라고 하면 랜드마크 건물이라는 게 다 크고 뚱뚱하고 뭐 하니까 주변의 일조 환경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 일조 환경에 영향을 덜 끼치면 플러스 1, 더 끼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사비라는 거는 토탈 서페이스 에어리어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외피 면적이에요. 총 외피 면적인데, 랜드마크 건물이라는 게 다 커튼홀이고 막 재료들도 비싸고 외피 재료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공사비에서 외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수 있고, 그걸 컨트롤 했을 때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4 디비전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타이포로지에 대한 얘기예요. 디자인을 비슷하게 가져가 보자. 이거는 왜 이런 가정을 했던 거냐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서 건물이 있었을 때 그 건물의 타이포로지, 그러니까 형태를 일정 부분 유지시켜 주면서 그것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 알고리즘이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제 가시성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5번 애비뉴예요. 그리고 이게 브라이언 공원이거든요. 브라이언트 공원. 뉴욕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애비뉴가 5번 애비뉴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공원이 브라이언 파크거든요. 한번 가정을 해보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이 5번가에서 얼마나 가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브라이언 파크에서 얼마나 가시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한번 성능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 건물,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여기서 500m, 500m, 그러니까 총 1km를 30등분한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에서 이 건물의 외피가 20% 이상 보이면 플러스 1이다. 이 브라이언 파크를 16등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에서 이 건물의 20% 이상을 가시할 수 있으면 플러스 1이다. 스코어링이 된다는 거죠. 일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더 끼치면 마이너스 1, 덜 끼치면 플러스 1. 최적화의 과정은 이제 3단계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용적률을 픽스해 놓는다. 용적률을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같은 용적률의 건물을 배치를 달리하고 높이를 달리하고 로테이션을 조금 달리해 본 다음에 500개를 컴퓨터로 제너레이트 시킨 거예요. 여기서 최저값을 갖는 거를 2단계로 가져와서 2단계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픽스를 해버린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고정시켜 놓고 다시 여기서 결과값으로 얻었던 최대값을 갖는 형태로 500개를 또 제너레이트 한다. 여기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냈던 거를 3단계로 가져와서 유형, 그러니까 디자인까지 고정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변이를 다시 500개를 일으킨다. 이게 최적화의 3단계 과정이었고요. 그랬을 때 검토되는 대안이 1,500개인데 하나의 대안을 이 시각화 자료를 뽑고 각각의 매트릭스를 시각화시키고 스코어링 하는 데까지 1분 30초 정도가 걸리더라. 그러면 1,500개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건물을 디자인해 놓고
고 디자인보다 조금 나은 성능과, 그러니까 나은 가시성과 나은 일조,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공사비, 최소의 외피 면적을 갖는 디자인을 하루 반 만에 제안을 할 수 있고 시각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 기준으로 한번 다른 형태로 좀 시각화를 시켜보고 각각의 최적화 과정의 결과값과 각각의 수치들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본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하나씩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제가 첫 번째 그렸던 그 그래프 기억하시죠? 여기 공사비, 컨스트럭션 피가 있고 여기 이제 성능이 있고 여기 형태가 있을 때 이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가 크게 보면 세 개의 다른 패턴을 보이더라. 어떤 패턴을 보였냐면 클라이언트가 공사비의 버짓을 요 정도 레인지로 갖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능을 계산해 봤더니 공사비는 증가하는데 성능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 섹션 1.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1500개 사이에 각각의 포인트들이 가진 인덱스를 찾아서 그 형태들을 제안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 1.1의 형태를 제안해 줬을 때 이 1.3의 형태를 제안해 줬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사비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더라. 섹션 2에서는 공사비는 증가하지 않는데 성능은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다고 했을 때는 2.4의 인덱스 값을 가지는 형태를 제안을 해줬을 때 1.8의 형태를 가진 인덱스 값을 제안을 했을 때보다 같은 공사비로 훨씬 더 많은 좋은 성능 값을 가지는 형태를 제안할 수 있더라. 이런 공사비와 형태와 그리고 빌딩 성능 간의 상호작용, 연결성, 숨겨진 패턴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건축적이잖아요. 다루는 게 결국에는 건축 스케일이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프로젝트는 건축 스케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도시 스케일이고 결과값은 오히려 프로덕트 기반.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작은 프로덕트를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패스라는 프로젝트인데 퀘스천은 어디 있었냐면은 구글 맵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이제 다음 맵, 네이버 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아요, 원리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여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을 때 여기를 가고 싶다고 구글 맵에 찍었을 때랑 여러분들이 찍었을 때랑 결과값이 같다는 거지. 그 결과값의 알고리즘은 뭐냐면 다엑스트라 패스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물리적인 최소값만을 저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결과값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랑 여러분이랑 이 길이 최적의 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관점들이 다 다르니까. 나는 뭔가 나무가 많은 길들을 걷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길을 걷고 싶은 거고 어떤 분들은 뭔가 막 액티비티가 많은 길을 걷고 싶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결과값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바뀌고 사회는 변화되고 커스터마이즈 되고 프로파일 되고 있는데 맵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대안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판단할 때 영향을 끼치는 뭐 몇 가지 요소들 이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를 해본 건데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쇼핑센터가 근처에 있느냐 뭐 시큐리티가 좋으냐 레스토랑이 많이 있느냐 스쿨이 있느냐 지하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맵을 찍었을 때 맵의 결과값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굉장히 원사이드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인데요. 이건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라는 이제 매거진이 있어요. 뉴욕에. 그 매거진에서 사람들이 공간의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으로 삼는 구성 요소 7가지? 뭐 이런 이제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걸 기준으로 이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인터랙션을 일으킬 수 있는 맵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소셜리 시그니피컨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벤트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벤트를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그 길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는지. 트위터를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트위터에서 여러분들이 트윗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람 같은 게 뜰 거예요. 이 위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뭐 안 하겠습니까? 뭐 이런 게 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누르는 순간 그거는 트위터의 서버에 쌓이게 되거든요. 데이터로. 그러면은 제가 트위터 서버에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한번 이용해 보자. 두 번째 굿푸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레스토랑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옐프라고 혹시 아시나요? 주변에 좋은 레스토랑이 있으면 거기 별점 5개를 주고 뭐 4개를 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좋은 레스토랑을 찾게 해주는 그런 건데, 그 옐프도 결국에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옐프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 환경이라는 거는 길에 대한 가시성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린 스페이스라는 거는 나무의 개수를 한번 세보자.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뉴욕의 노이즈 컴플레인 데이터라고 해서 노이즈를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헬스라는 거는 하늘을 얼마만큼 이 길에서 가시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수치로. 그리고 proximity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 distance 개념이고요. 사람들마다 다른 거를 쫓을 때니 그 사람에 맞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더 요긴하게 쓰겠다. 어떤 거는 플러스 밸류일 거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밸류일 거고, 왜냐면 노이즈 같은 경우는 많으면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밸류일 거고, 나무 같은 건 좀 좋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밸류일 거고. 테스트 베드,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으로 삼은 거는 맨하튼의 미드타운이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사람들의 액티비티가 활발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벤트 덴시티는 트위터에서 아까 가져온다고 했었잖아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해서 스크립팅을 살짝 하면은 저희가 트위터에 액세스 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거기서 저희한테 액세스 토큰을 넘겨줘요. 그리고 걔네들이 저희한테 동의서를 하나 받아가죠. 그 동의서는 당신이 하는 리서치를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동의서고요. 제가 그거를 예스를 하게 하면은 걔네가 저한테 액세스 토큰을 줘요. 그럼 그 액세스 토큰으로 트위터의 서버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It's so busy and bright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떤 트윗 메시지를 날렸고 그 메시지를 날린 위도와 경도는 어떻더라. 이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정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트위터가 올라온다? 이 공간에서는 뭔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벤트 덴시티가 높겠구나. 옐프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옐프에서는 4점, 뭐 4.5, 5점, 그러니까 별 5개, 4개, 뭐 4개 반 이렇게 되는 레스토랑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그 위치들을 제가 파악을 해보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 등을 관리하고 용적률 같은 거를 관리를 뉴욕시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는 3D 데이터예요. 쉐입 파일. ArcGIS나 뭐 QGIS 혹은 뭐 Grasshopper 이런 걸로 이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파일 형태인 건데, 그 파일을 가지고 밀도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노이즈 컴플레인 데이터라 그래서 이제 그 노이즈에 대한 것들을 이제 뉴욕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이제 이 위치 기반 데이터들로 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가져와 보자. 그리고 나무들도 하나씩 다 그 자기의 위도 경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뉴욕시에서 그걸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CCTV도 다 주소 기반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30개의 교차점에서 각각의 교차점에서 주변에 트위터가 몇 개 정도 올라오고 있는지를 수치화시킨 거고요. 이거는 요 교차점에서 반경 400m 안에 몇 개의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지 숫자를 세고 가시화시킨 거고요. 이거는 건물의 용적률이죠. 용적률을 가시화시키고 얼마나 이 길에서 빌딩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지, 컴플레인은 이 근처에서 어떤 형태로 몇 개나 올라오고 있는지, 그럼 나무의 개수들을 이렇게 다 세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 자동으로 이렇게 세주고, 이 길에서 얼마나 가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멀리 볼 수 있고 자기가 볼 수 있는 면적을 계산을 해본 거고요. 각각의 길에서
이 랜드마크 건물들의 꼭대기 최상층이 보이면 파란색이고 최상층이 안 보이면 빨간색이에요. 자기가 길을 걷는데 랜드마크 건물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늘이 얼마만큼 보이느냐,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로를 의 거리들을 다 계산을 한 거고요. 이 라이브러리들이 서로 복잡하게 다 연결이 돼 있음이 분명하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고 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맞는 최적화된 경로를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 모든 라이브러리를 섞는 하나의 공식은 다엑스트라 패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구글이 쓰는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본 거예요. 이건 뭐냐면 A에서 C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요. A, F, C, A, F, E, D, C 모든 경로를 다 계산해서 이 경로 사이의 최소값만을 갖는 경로를 따르게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액티비티가 좋다고 하면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컴포트 조금 더 안정적이고 노이즈가 적고 이런 길로 가면 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뭐 네이처가 좋은 길은 이 길이에요. 나무가 잘 보이고 하늘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결과값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해피 워커블 시티라는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이제 또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좀 건축단에서 건축 스케일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도시 스케일에서 이 세 번째 거는 더 넓어요. 정말 그냥 어떤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드는. 사실 이제 제가 그 2016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을 서울시랑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도시 플래너들이랑만 일을 하다 보니까 건축가들이랑 일을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 이제 저희랑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 관점의 다름에서 오는 신선함 같은 거를 많이 좀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정재승 교수, 뭐 저기 부산 스마트시티는 그 벤처기업가 분이 뭐 MP를 맡고 계시고 서울시의 총괄 MP는 얼마 전까지 건축가였고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건축가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건축가가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었던 프로젝트고요. 건축가들, 그리고 계획가들, 그리고 개발자들 다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가이드라인. 걷기 좋은 도시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요 글이 좀 흥미로웠던 거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트위터의 트윗 있잖아요. 그 트윗의 메시지를 제가 가져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를 분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 메시지를 분석하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그래서 그 랭귀지를 분석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이게 1, 2년 된 알고리즘이 아니거든요. 이게 2, 30년 된 알고리즘이에요.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긍정적인 트윗이 많이 올라오는 길에 공간적인 성격을 분석하면 우리가 행복한 길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에 참고를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공간의 성격, 장소의 성격들이 있을 텐데 어떤 구성 요소들을 분석을 했을 때 그런 공간의 성격과 장소의 성격을 판단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했던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밀도가 높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 밀도가 낮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 뭐 가령 이런 거요. 나무가 많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 그거는 예상할 수 있겠는데 밀도가 많을 때 혹시 그럴까? 뭐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테스트베드로 삼았던 거는 브로드웨이 길. 브로드웨이 길은 어떠냐면 거의 유일하죠. 유일하게 그리드 개념이 좀 깨지는 길이에요. 그리드를 따르고 있지 않거든요.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어요, 뉴욕을. 그래서 다양한 성격들이 나타나는 길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프로토타입으로 삼아서 그 길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그 길을 수학적으로 구등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구등분이 되는 점에서 400m 되는 원을 그려가지고 그 원 안에서의 트윗 개수들을 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트윗들의 메시지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길에서 나오는 트윗들만 참고를 했어요.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발생되는 메시지는 다 빼고 길에서 발생되는 메시지들만 가져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그라스호퍼 단에서 빼내서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분석을 하게 되면 각각의 길이 뭐 view is 뭐 breathtaking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길이 파지티브하다, 뭐 네거티브하다, 혹은 파지티브한데 많이 파지티브하다, 디그리는 뭐 2다, 3이다 이런 것까지 정밀하게 나와요. 어떤 거는 판단할 수 없다, 뉴트럴 이렇게 나와버리고요.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을 뽑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셋을 4가지 기준으로 뽑았었는데 하나는 퀄리티에 대한 거, 질에 대한 거, 하나는 양에 대한 거, 하나는 실시간 데이터, 하나는 애뉴얼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트위터나 뭐 옐프나 이런 거 뒤에 제가 API라고 써놓은 거 보셨죠? 그거가 실시간 데이터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 그래서요. 제가 서버에 직접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은 실시간 데이터이기가 쉬워요. 뭐냐면 트위터 데이터는 제가 어제 올라온 트위터까지 지금 서치가 가능해요. 상당히 실시간이죠. 그에 반해서 뭐 트위 데이터나 아니면은 아까 다른 뭐 플루토 데이터나 이런 거는 이제 애뉴얼 데이터. 매년 혹은 2년마다 뭐 아니면 5년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개의 포인트에서 트위터들을 뽑고 그 트위터를 분석한 다음에 긍정적인 트위터, 부정적인 트위터를 나눠서 가시화시켜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행복 지수들을 이제 평가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길에서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요.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앞서서의 2개 프로젝트는 제가 개인 작업을 했었던 거고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팀 작업을 했었는데 팀원들을 조직을 할 때 저는 건축 그리고 어떤 상대방은 리얼 이스테이트먼 그리고 또 어떤 상대방은 시티 플랜 또 한 사람은 뭐 얼반 플랜 이런 것들 전공들을 조금씩 나눠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조금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조합을 해가지고요. 사실은 여기 이제 10개만 보이지만 뉴욕시의 대부분 스트릿을 다 했었어요. 근데 결과값이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것들이 대표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PT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표본은 사실 좀 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고 그러면 아까 그 분석했던 트위터 그리고 트위터의 행복 지수들이랑 어떤 공간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뭐 노이즈 컴플레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용도들, 밀도들, 나무의 개수들, 별점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옐프에서 가져온 거 아니고 이제 구글 플레이스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별점을 막 매길 수 있게 해줘요. 구글에서.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또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그리고 이건 이제 다양성 데이터인데, 다이버시티인데요. 이 원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할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데서 조금 더 행복한 트윗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 반대이지 않을까? 좀 그 연결 관계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다 해보고. 뉴욕시에 있는 데이터를 서울로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어떤 도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그 도시 같은 도시를 레퍼런스로 삼아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그런 쪽에 뭔가 수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사실 프로젝트이긴 한데 그래도 그 나름 안에서 이제 결론을 같이 공유를 해보자면 여기는 아까 그 10개 점 사이에 이제 2군데에서 이렇게 공원을 끼고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 트위터도 많고 행복지수도 높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밀도가 높은 곳에서 행복한 트위터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게 공간적인 성격이랑 트위터가 올라오는 패턴이랑 연결성이 분명히 있긴 있구나. 가시성이랑은 어떨까? 상관이 없더라. 혹은 우리의 장소의 샘플이 부족했다고 느껴져요. 어떤 패턴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다양성이랑은 어떨까? 어느 정도의 패턴이 보이긴 하나 이것도 좀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노이즈랑은 어떨까? 노이즈라는 게 일반적으로 액티비티가 많게 되면 노이즈가 많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행복한 트위터들이 올라오는 곳에는 노이즈가 상당히 적은 장소에서 행복한 트위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느꼈었던 거는 2주간의 트위터를 에버리지를 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떤 도시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슷한 도시를 조금 더 많은 트위터나 혹시 조금 더 많은 어떤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봤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일단 뉴욕시랑 서울시 제가 이제 두 개 경험을 했었던 도시의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두 번째 대답도 이제 여기서 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질의 데이터는 사실 상당히 필요하죠. 결국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이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담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뉴욕시만 봐도 데이터 아카이빙이 상당히 잘 돼 있는 도시 중에 아마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충분한 데이터가 있었고 데이터를 고를 수 있었고 심지어 시간이 부족했던 거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근데 이제 서울의 데이터를 보면 제가 이제 서울시 오픈 데이터도 뭐 API 데이터, 네이버 API 데이터, 뭐 다음 API 데이터 다 이제 접근을 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종류도 많이 적고 뭐 가령 하나 예를 들어보면 뭐 아까 그 CCTV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서울시에 있는 CCTV의 위치 기반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엑셀 값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위도 경도 기반이 아니라 주소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동작구 아니면 뭐 저산 서울시 뭐 강남구 도곡동 그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암호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왜 그냥 그걸 한번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위도 경도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력하기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사실 주소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윈도우나 경도 기반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좀 해보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카이빙하는 방식 자체도 이제 조금은 달라져야 될 부분도 서울시에는 많이 있고 뉴욕시에도 물론 있지만 지금 쓰기에 충분한 데이터들이 있더라. 근데 앞으로 시대는 조금 더 좋은 데이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굉장히 폭발적인 데이터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결국에 시간만 지나면 훨씬 더 많아진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세는 필요하다는 거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트위터의 API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뉴욕 데이터에서 갖고 있는 뭐 경도 위도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데이터 지금 말씀하시는 네. 데이터들의 정의는 네. 어떻게 해주시나요? 데이터는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유용한 데이터는 결국에는 지오로케이션 데이터라 그러는데 위치 기반 데이터들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도 위도가 네.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제 GIS 데이터라고 하시는데 한국 GIS 데이터하고 미국 GIS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크게 다른지 데이터베이스를 뒤주세요. 비슷한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가 양적으로는 충분히 많다. 서울도. 양으로는 오히려 뉴욕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교해 보면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은데 질적으로 보면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수집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아까 그 뭐 주소 기반으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베타성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뭐 네이버 API다 했을 때 트위터 API보다는 훨씬 접근하기도 까다롭고 공개하는 데이터의 질적 수준이나 분명히 네이버에서는 가지고 있겠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지만 오픈하는 그 데이터에 한정돼서 보면 데이터들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더라. 이거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냐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윈윈을 하려는 기본 자세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제 리서치를 걔네가 모니터링을 하고 걔네들도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좀 베타성이 있어서 가진 데이터를 다 오픈해 놓지를 않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서울시에서는 양은 충분한데 아카이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님들 입장에서는 저게 어떤 과연 식으로 저희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보여주신 데이터는 다 라이노나 그래스하퍼 기반으로 뭐 API 연동을 하시고
보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 데이터를 쓰는데 저희가 네. 제한 사항이 실무에서 있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저 과정이 난이도가 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건축이라는 게 조금은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정성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직관적인 접근이었다고 하면 분명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인 접근 자체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직관을 일정 부분 백업하고 또 심지어 조금 다른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는 그 두 개를 잘 섞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뭐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뭐 보고서로 이제 현상 설계 같은 거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도 충분히 강력해질 수 있다. 저것만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시면 좀 힘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백업하고 서포트 해주는 역할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시각화나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이랑은 좀 다른 접근 방식에서 오는 새로움 같은 거를 충분히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 이제 난이도,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들여야지 이거를 조금 더 뭐 쉽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시원한 대답을 드리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조금은 다른 관점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컴퓨터 랭귀지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좀 오랜 기간 있었어서 조금은 쉬웠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툴에 대한 고민보다는 건축에 대한 고민이 맞아요. 그러니까 건축에서 어떻게 데이터나 정성적인 부분, 정량적인 것들로 밸런스를 만들고 백업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 과연 그걸 고민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고요. 그거를 고민을 하시다가 보면 결국에는 그 목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백업해주는 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사실 제가 그라스호퍼 처음 썼을 때랑 지금이랑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훨씬 쉬워진 거죠. 패키징화되고 인터페이스들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직관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 진입장벽이 훨씬 더 낮아질 거다. 그 시간에 건축을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런 목표 설정을 일단 확실히 하시는 게 그게 더 어렵더라. 그게 더 중요하더라. 툴은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랭귀지를 좀 알면은 좋긴 좋은데요. 파이썬이라는 거랑 그라스호퍼라는 거는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파이썬 랭귀지로 그라스호퍼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파이썬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데이터 뭐 수집했을 때 포커스가 노이즈하고 별점이었던 것 같고 그 행복 지수 그리고 뭐 트위터를 연동해서 하는 여러 많은 네. 데이터들이었는데 그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잘 수집이 돼 있더라. 그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관점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에는 건축가가 봤을 때 조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들, 뭐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뭐 노이즈도 사실은 길에서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었고, 별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장소성을 얘기해주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이터들이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다 지오 로케이션, 그러니까 위치 기반 데이터들이 다 있더라. 의도 경도 기반의 데이터들이 다 있어서 제가 찍어줄 수 있더라, 위치를. 어떤 위치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지금 다 질문하셨던 거랑 약간 좀 통통된 것 같긴 한데 그 조사하시는 시간이 뭐 1년 중에 어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하시는 건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워밍업을 하는데 한 2주?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게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데이터를 빡세게 수집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시키고, 그거를 제가 예상하는 연결관계를 찾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나머지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클래스당 2개 정도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거긴 한데, 한 2개월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행복지수 관련해서는 네. 예를 들어서 한 구간에서는 이제 2개월 동안에는 행복지수가 조금 높은 곳이었었지만 다른
다른 시즌이 됐을 때는 그게 뭐 낮아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더 좀 분석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생각이 많이 있고요.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2주간의 트위터 데이터로 모든 결론을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시즌 말씀하셨듯이 좀 달라지는 시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인 샘플 수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조금은 나은 리서치로 계속적으로 만들 생각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저 리서치들은 일단은 일단락을 지어서 이제 저거는 논문 형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다른 또 시작이 되는 프로젝트는 지금 계속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데이터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를 도시 데이터들, 저런 나온 데이터들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센싱을 하는 기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의 온도는 어떻고 뇌에 부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뇌파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행복 지수는 어떻고 지금 감정 상태는 어떻고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도시적인 스케일에서의 좀 데이터였고, 좀 인테리어 기반으로 좀 간다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도 지금 이제 센싱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도 지금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앱스트랙한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데이터화를 시킬 때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나오는 분명히 그 포함시키지 못하는 변수에 있어서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셨던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랜드마크를 그렇게 데이터화를 분류를 했을 때 분명히 정성적인 요소가 많이 누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수를 포함을 하셨는데, 사실 색깔이나 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문고리가 빨간색이더라도 랜드마크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고, 흔히 저희가 아는 피터 준터가 말하는 그런 애트모스피어나 분위기, 그리고 그런 현상학적인 요소들을 분명 포함 못 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트위터를 척도로 사용하셨는데, 트위터도 사실 계층이 성인층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그 소셜 이벤트가 노인들이나 아이들에게서 분명히 이렇게 많이 사소하게 나오는 것을 많이 담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건축에서 다루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리미트 같은데, 또 하나의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전성적인 부분이랑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지고 보완이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쫓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관적인 부분들이랑 이렇게 정량적인 부분들이랑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창의력이라는 게 관찰이랑 토론이랑 독서랑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 네 가지 모든 것에 대한 많은 정보량일 것 같아요. 경험들이나 관찰들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러다임이 좀 변했다. 뭐냐면 예전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뭘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반증이 나오지 않게 디펜스 하는 데 쓴 거죠. 근데 지금의 패러다임은 그렇지 않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모든 거를 완벽하게 정의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좀 다르게 해서 어떤 환기, 새로움, 조금 다른 가능성들을 자꾸 푸시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각광받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크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가능성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너무 빠르게 변하고요. 너무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그 변수수가 우리도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